왜 수행평가를 시험 기간에 맞춰서 내줄까? 왜 중간고사가 2주 앞두고 수행평가는 우다다다다다 쏟아져 나올까? 왜 선생님들은 3월부터 차분차분 수행평가를 미리 내주시지 않을까? 그리고 아이들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지 않을까? 왜 수행평가가 꼭 중간고사 보기 2주 전에 쏟아져 나와서 아이들은 중간고사를 준비할 수도, 이 준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워 죽겠는데 수행평가 준비 때문에 밤을 새서 해야 되는, 이 수행평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까? 전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럴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수행평가도 잘해야 되고 시험도 잘 봐야 되는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물리적으로 그러면 학원 숙제를 하고 학교 숙제를 하면서 수행평가 준비라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럼 가능하냐? 네, 가능은 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 가능하냐면 상위 5%의 아이들에겐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위 5%가 되지 않는 아이들은 이걸 잘 해낸다는 건 거의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성적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 해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해나갈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해나갈 힘이 없는데 한 번 수행평가를 제대로 못 해가고 나면 아이들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이미 망했다. 나 끝났다. 어차피 수행평가 지금 빵점 처리되면 시험을 아무리 잘 봐도 아, 이번 등급 나오긴 어렵겠네. 자, 이런 판단이 들면 아이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학업적인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공포가 되면서 아, 이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이 케이스도 그렇게 급격히 3학년부터 3학년 2학기부터 급격히 등교 거부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여기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아이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학교 가도 친구가 없어. 얘기할 상대가 없어. 자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학교 가도 친구 없는 게 아니라 친구를 보는 게 두렵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뭔가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져도 다가가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너무 수치스럽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자기 자신을 자기 비하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가 어떤 긍정적인 사인을 줘도 가깝게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기할 상대 없어. 자퇴하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알레르기 비염도 심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당연히 알레르기 비염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등교 거부하고 자퇴를 요구하는 아이들 중에 신체화 증상을 안 겪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알레르기 비염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알러지가 올라오는 것도 마음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신체적으로도 힘들어했다. 이 아이가 지금 신체화 증상도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학폭이나 집단 따돌림 그런 건 없었다. 간신히 설득해서 겨울방학 때는 전혀 학업에 신경을 안 쓰고 집 근처 돈가스집에서 알바하며 무난히 2개월을 넘게 지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다. 학업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그만뒀다. 본인 결정이었을 거예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 친구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였거나 공부에 아예 의지가 없는 아이였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이제 학업에 집중할래. 이러고 그만뒀으니까. 자, 고등학교 진학 후에 이틀은 알아서 일찍 일어났다 깨우지 않아도 등교를 하며 학교 급식을 가족 카톡방에 올리는 등 학교 생활에 적응하는 듯 보였다. 그런데 4월 8일 결석, 5월은 11일 결석했고 5일 지각 조퇴했고 6월에는 14일을 결석했고 지금 4월, 5월, 6월에 걸쳐서 점차로 결석 일수가 늘어나고 있네요. 근데 4월, 5월은 아버님이 당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용돈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때 억지로 지각해도 된다, 조퇴해도 된다. 그리고 등교를 종용하신 거죠. 도서관,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공부도 같이 했다. 근데 6월 달 이후에는 이 아이가 아빠가 권해서 억지로 등교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등교를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 강권하지는 않았다. 강제로 권하지는 않고 있다. 본인은 현재 1학기가 끝나기 전에 자퇴하고 싶다고 계속 표현하는데 아마도 수업 일수가 부족해서 2학기 시작 직후 자퇴가 불가피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현재 수업 일수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버님. 왜냐하면 4월에 8일, 5월에 11일, 6월에 14일 다 합해도 채 30일 정도입니다. 그럼 2학기 때 자퇴가 불가피할 것 같다. 이거 지금 지나친 확대한 판단, 추측이세요. 자, 5월 이후로는 한방 신경정신과 치료도 병행하고 있으나 치료나 약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다. 등교하거나 공부하는 걸 제외하면 집에서 즐거워하고 언니와도 잘 지내고 있다. 뭐 한 달 전까지는 드럼 학원도 다녔다. 뭐 클라이밍도 했다. 근데 최근 들어 신경정신과 양약과 한약을 잘 안 먹으려고 한다. 별로 달라진 게 없다면서 약 먹는 걸 거부하고 있다. 그래도 먹어야 한다고 계속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는 억지로 먹는다. 앞으로 1년 동안 지금과 똑같으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이요. 앞으로 1년 동안 똑같으면 죽고 싶다고 이야기한다. 이 부분이요.
이거 주목해 주십시오. 또 하나, 단순히 장난감을, 그런데 여기서 그런 얘기가 네가 지금 부모에게 할 말이니? 이렇게 얘기하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주목해 주십시오. 네가 지금 부모에게 할 말이니? 이렇게 얘기한 거. 갑자기 그랬더니 이 아이가 내가 앞으로 1년 동안 변하지 않고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나에게 한 말이 네가 그게 부모한테 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왜 내가 당신들한테 얘기할 말이 아니야? 이런 뜻인 거죠.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초등학교 시절에 단순히 장난감을 안 치운 것뿐이었고 밥을 안 먹은 기억밖에 없는데 엄마가 나를 어디로 내쫓았냐? 베란다 밖으로 나를 내쫓았어. 그래서 난 궁금하지 하잖아. 내가 죽으면 부모가 어떨지 그렇게 생각했어. 난 1년 뒤에 안 바꿔주면 죽으려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런 과거에 대해 애가 상처를 받았다는 걸 저도 처음 들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이걸 처음 들은 얘기죠. 내 기억엔 두세 번 있었던 것 같다. 아버님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마 두세 번 아니었을 겁니다. 나도 애가 너무 고집을 부려 화를 낸 적도 있다. 본인에게는 아빠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엄마나 아빠가 너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이 부분도 주목해 주십시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이거 주목해 주십시오. 엄마나 아빠가 너에 대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사랑 충분히 줬다고. 아빠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 오늘 애엄마하고 같이 다시 얘기할 계획이다. 자, 이 케이스의 문제가 뭔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밑에 질문 내용. 얘의 마음을 어떻게 풀어주어야겠죠? 풀어주어야겠죠? 네, 박사님, 얘 마음 풀어줘야 되는 거 맞죠? 이런 말이세요. 풀어주어야죠, 당연히. 본인은 친구 사귀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당연히 친구 사귀는 게 어렵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어린아이가 장난감 안 치웠어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베란다 밖으로 내쫓았어요. 자, 뭐가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길러진 아이들한테 어떤 신념이 마음 안에 자리 잡냐 하면 제가 이거 설명하면 되게 어려워하실 것 같은데 이 신념, 관념 이게 요번 뭐 인사이드 아웃 2에서 이걸 너무나 잘 설명했다고 우리 장서영 코치가 오늘 영화 보고 왔는데 박사님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 신념 그러면 이 영화를 보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이 아이의 신념에 지금 뭐가 새겨져 있냐면 버림받음의 신념이 새겨져 있습니다. 왜? 장난감을 안 치우고 밥을 안 먹었다는 얘기는 이 아이가 저학년 때의 경험이란 얘기죠. 자, 한 개인의 신념은 0세, 수정이 되는 그 순간부터 만 7세, 한국 나이로 9세까지입니다. 9세란 얘기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예요. 이때 한 모든 심리적인 경험 또는 물리적인 어떤 경험이 한 인간이 살아가는 전생에 걸쳐서 다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게 이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안 치웠다? 그래서 내쫓았다? 틀림없이 어린 시절의 기억일 거예요. 버림받음의 신념입니다. 누구로부터? 엄마로부터. 그것도 뱃속에 10달 품었던 엄마로부터 버림받아진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근데 아버님은 기억하기로 두세 번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아버님이 모르는 아주 자잘한 기억들. 뭘 잘못했을 때 엄마한테 비판받고 판단받고 지적받고 이랬었던 이 아이. 자, 버림받아진 아이는요. 내가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졌다는 그런 감정을 느낀 아이들은 친구 관계가 좋을 수 없습니다. 친구 관계가 어떻게 원만해지죠? 자, 잘 들으십시오. 자존감 얘기를 지금 이게 거듭된 케이스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 아이 자존감을 어떻게 높여줄까요?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이 말이 확 문제가 되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었던 게 1970년부터 1990년까지 미국에서 자존감 이러면서 심리학계에서 엄청나게 연구했고 일반 사람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가 됐던 게 바로 1970년부터 1990년대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심리학적으로 약간 뒤처지죠. 미국에 비해서. 지금 부쩍 2000년대 들어와서 자존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휩쓴 이 심리학 용어가 이제 우리는 자존감, 심지어 뭐 그 어떤 심리학 그 교수님들은 자존감을 어떻게 세우느냐 이런 책들도 쓰시니까 자존감이 뭔가요?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서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압니다. 그런데